북한이 오늘 오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고도 6,200km 이상, 사거리는 1,080km였습니다. 이번처럼 ICBM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건 4년 4개월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NSC 회의를 열고 북한이 핵미사일 발사 이후에 모라토리움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NSC 직후 우리 군은 도발 원점 타격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국제사회 파장 집중 분석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회동 일정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에게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현 정부가 인사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맞대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산업부가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결국 우려했던 레드라인을 넘었습니다. 4년여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는데요. 미국 본토까지 닿을 정도였던 4년 전 미사일보다 이 각도도 거리도 향상된 한마디로 지금까지 쏜 북한 미사일 중에 가장 센 미사일입니다.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로 즉각 맞대응했고 현지 시각 새벽인데도 미 백악관은 강력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정권 교체기에 남북 관계는 물론 한반도 정세가 완전히 얼어붙으며 안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시작합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건 오후 2시 34분입니다. 평양 순안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약 71분을 비행해 일본 홋카이도 오시마 반도 서쪽 150여 킬로미터 지점인 일본 이이지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고도 6,200km 이상 치솟아 1,080km를 날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ICBM은 2017년 11월 화성 15형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비행시간 53분, 고도 4,475km, 사거리 950km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모두 12차례 미사일 도발을 벌여온 북한이 최근 3차례 평양 순안에서 신형 ICBM인 화성 17형 관련 시험을 진행하며 관련 기술을 상당히 고도화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명목으로 쏜 탄도미사일을 이례적으로 신형 ICBM의 시험 발사로 규정했던 한미 정보당국은 오늘 도발을 레드라인 파기로 간주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한 직후 우리 군은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육해공군 합동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제든지 미사일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오늘 발사로 북한이 4년 전 약속했던 ICBM과 핵실험을 유예하는 이 모라토리엄 선언은 폐기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사회가 그어놓은 레드라인을 북한이 한 번에 넘어선 거죠. 이 다음 카드가 핵실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박수일 기자입니다. 4년 전 핵실험과 ICBM 발사 중지 조치,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북한.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선언을 뒤집은 이번 ICBM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지 약 2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때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고도 6,200km, 역대 최대 높이까지 올랐습니다. 정상 발사 땐 최대 사거리 15,000km로 모라토리엄 선언은 명백히 파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시에는 파기라고 선언하기에는 이게 확실정적으로 모라토리엄 파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미국 전역을 완전히 커버하는 그 위력이거든요. 북한이 ICBM 발사를 강행하면서 핵무기 전력화 우려도 나오는 상황. 최근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 등지에서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수개월 내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해 북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평화 프로세스에 공을 들여왔지만 한반도 정세는 5년 전 강대강 대치 상황으로 회귀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와 이번 북한 도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외교의 가장 큰 치적을 묻는 질문에 전쟁의 먹구름을 일거에 몰아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5년 전 북한의 연속적인 핵실험과 ICBM 발사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을 되돌아보라며 전 정부와 다르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최대 치적이 위기에 부딪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진시켰던 원동력은 대화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대화의 문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한미 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 국제부 강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북한이 오늘 쏜 미사일이 지금까지 쏜 미사일 중에 가장 센 게 맞습니까? 네,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 ICBM을 발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요. 지난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입니다. 네. 이 당시 역대 최고 고도 4,400km까지 쏘아 올려서 950km를 날아갔는데요. 비행 시간만 50여 분, 사거리 13,000km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록 깨졌습니다.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오늘 미사일은 최고 고도 6,200km가 넘는 데다가요. 이 비행 거리는 1,080km, 비행 시간만 70여 분에 달합니다. 이 탄도 중량에 따라서 사거리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 본토 전역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실 화성 15형 때도요. 사거리는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던 상황이어서 이번엔 이 탄도 중량을 높여서 이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제 화성 17형 은 화성 15형보다 이 직경과 길이도 좀 큰데다 다탄두 형상을 지녀서요. 괴물 ICBM으로 불려왔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이제 흔히 말하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건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한 도발인지 궁금하고 북한은 이것도 뭐 위성 발사라고 할까요? 네,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요. 2018년 4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선언했던 게 바로 이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이후에 남북미 관계가 표류를 해도 북한은 절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정치국 회의에서 김 위원장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했고요. 그리고 2달 만에 결국 실행에 옮긴 겁니다. 북한은 이날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2차례나 미사일을 쏘면서 이 모든 종류의 미사일이 전략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성된 미사일 체계를 자랑했죠. 그중에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준중거리 신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요, 이때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위성 발사 기술은 언제든지 ICBM 기술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곧 ICBM을 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습니다. 오늘 쏜 ICBM도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 분명 있지만요.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오늘 명확히 규정하고 규탄을 했습니다. 자, 보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긴장을 높이는 것 같은데 이 네. 북한이 이 시기에 노리는 게 뭡니까? 네, 북한의 노림수 4가지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중러 긴장 관계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은요, 미국의 주요 관심사에서 배제돼 왔었습니다. 사실상 이번 미사일을 통해서 미국의 관심을 끌고 필요한 협상을 이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는 1994년에 핵포기를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각서를 썼었어요. 이 모든 건 물거품이 된 채 이미 초토화돼 버린 상황이죠. 북한은 이 모습을 보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이뤄지고 있는 이 신냉전 체제 양상도 북한은 고려했을 겁니다. 사실상 북한은 러시아와 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요, 이 우방국으로부터 지금의 경제 제재, 고립 양상을 타파하고자 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북한의 유엔 추가 제재가 이뤄지려면 이 중국이랑 러시아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 결국은 미국의 독자 제재 정도의 추가 제재가 가능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한의 4월인데요. 4월은 정치 일정이 집중된 정치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다가오고 있죠. 이 북한은 보통 이런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정에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동안 이룬 성과를 보여주는데요. 사실상 현재까지 내세울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ICBM 발사를 성공했다고 북한이 최대치적으로 내세워 홍보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미국도요, 사실 다른 미사일과 이번 미사일은 이제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사실상 네. ICBM 도발을 예고도 해왔고 경고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발사하자마자 바로 이 즉각 반응을 냈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지금 아침 6시인데요. 조금 전에 이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날도 밝기 전에 규탄 성명부터 내놓은 건데요. 미 본토를 관통할 수 있는 ICBM 발사가 재개된 상황에서 강력한 대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안이 회부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서 이 추가 제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한미 한일 간 북핵 수석 대표들도 우선 협의를 통해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네, 일단 이 추가 도발이 없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였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요, 신구 권력 갈등은 곳곳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통령과 당선인은 오늘도 충돌했는데요. 청와대는 인사는 임기 끝까지 대통령 몫이라면서 당선인 측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회동에 무슨 협상이 필요하냐며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 이른바 윤핵관을 겨냥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조건 없는 회동을 하자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제안했습니다.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하지만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이 윤 당선인 측에 있다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당선인의 측근, 이른바 윤핵관도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윤 당선인에게 회동을 거듭 촉구했지만 인사권과 관련해선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사는 대통령 임기까지 대통령의 몫이라며 당선인도 대통령이 되어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31일 준장 진급자에 대한 삼점검 수여식을 열기로 한 것도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장성들의 진급 시기와 군 일정을 고려한 일정이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겨냥해 자신이 군 통수권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을 인사하는 건 옳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가 우려한 윤 핵관 생각이 아니라 본인 생각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이런 비유도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대금을 다 지불한 뒤에는 집주인도 마음대로 집 고치는 건 안 하지 않냐고요. 정한희 기자입니다. 통이동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하고 감사위원 추가 임명 의지를 보인 것을 비판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를 매도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윤 당선인 측도 입장문을 내고 새 대통령과 호흡 맞춰 일할 분들은 당선인 뜻이 존중되는 게 상식이라며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주장에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달라며 회동 지연 책임을 당선인 측에 돌리는 듯한 말을 한 데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인수위는 문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강행 기류에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내일 감사원 업무보고 때 지난 15년간 대통령 당선인 확정 후 기존 정부가 감사위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반기를 든 이 법무부를 향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를 하자 오늘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취소를 하고요. 훈령으로 이 장관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임민창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예정된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현 정부 주무장관이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으로 개별 수사에 개입하는 걸 막고 예산 편성권도 검찰에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데 따른 겁니다.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위원들은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등 격한 표현으로 박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공정과 상식에 따라서 일하는데 뭐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가 있겠어요. 인수위는 야당의 반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 개정이 어려울 경우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라도 수사 지휘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마친 대검찰청도 윤 당선인 개혁안에 동의하고 나서면서 법무부만 반대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수사지휘권은 소위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그리고 일종의 책임 행정의 원리에 입각하에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글쎄, 그렇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 안 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검찰을 겨냥해 입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지난해 특별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서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된 지 5년 만에 국민들 앞에 선 것이죠. 병원 앞과 사저 앞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냈는데 대한민국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는 말로 정치 행보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먼저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될 당시 입었던 남색 코트 차림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병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지 5년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또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연말 특별 사면된 뒤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오늘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했고 부모님인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4시간 뒤 대구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또 한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1998년 달성군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해 24년 만에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소회를 밝힌 뒤 앞으로의 계획도 말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대구를 기반으로 향후 정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와 내각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친박계 인사 50여 명은 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축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지지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웃들에게 이삿떡을 돌리기도 했다는데요. 지금은 사저 앞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배우미 기자, 아직도 지지자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사저에는 아직도 거실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여전히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집 앞에 남아 있는데요. 이사 첫날이지만 집에 드나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사를 마친 후 측근을 통해서 마을 주민 170여 가구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이삿떡을 돌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좋은 이웃으로서 여러분의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에 남색 코트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지난 2017년 검찰 출석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옷을 입은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려온다는 소식에 사저 주변엔 5천 명 넘는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인사말을 할 때 40대 남성이 소주병을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즉시 박 전 대통령 주변을 에워쌌고 경찰이 제지하면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등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소주병은 박 전 대통령 2, 3m 앞에 떨어졌고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병을 던진 사람은 자신을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맞은 지지자들은 밝고 건강한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아침마다 설거지 해놓고 바로 달렸어요. 보고 싶었어. 대통령님 보고 싶었어. 더욱더 건강을
회복하셔서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리는데 마지막 일정에서 이바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고향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측근을 통해 퇴원 축하안을 전달하며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로 내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사저에 가기를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왔다며 지역 방문 일정 중에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박 전 대통령 사저로 보내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면서도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라도 찾아뵙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축하난을 대신 받은 유영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윤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에도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원래 전직 대통령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5년 만에 외출인 셈인데요. 복장부터 관심을 받았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5년 전 구속될 당시에 입었던 남색 코트 그리고 남색 정장 바지 이 복장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활짝 웃는 밝은 표정으로 등장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삼성 서울병원을 나서서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8분가량 머물렀고요. 이후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가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저 앞에서 인사를 할 때 소주병이 날아들기도 했죠. 네, 돌발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비키세요. 잠깐만. 밀지 마.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소주병이 산산조각 깨지긴 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고요.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바로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자신이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때 이제 날아드는 소주병을 막는 저 사람들은 이제 경호원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 사면이 되면서 이제 전직 대통령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특별 사면이 되긴 했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이 받는 예우, 그러니까 연금이나 비서관 지원, 국립묘지 안장 같은 이런 예우는 받을 수는 없고요. 다만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는 제공이 되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퇴임을 했을 경우에는 퇴임 후 5년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 등 사유가 인정되는 상황이면 최대 5년 더 경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퇴임일이 2017년 3월 10일이니까 이번 달 10일까지로 경호가 끝나게 돼 있었는데 경호처와의 협의로 기간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 관심이 컸었는데 좀 알쏭달쏭한 말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5년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사저에서도 5년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는데요. 지난 5년 수감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두 번째 키워드, 대구 도약인데요. 보궐선거로 정치 입문하고 4선을 한 대구 달성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달성군 흙 속에 저의 발자국도 분명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다시 갈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다. 좋은 인재가 대구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지만요. 이 발언,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대구 도약, 작은 힘을 보탠다. 이런 표현들이 향후 정치 활동을 암시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게 어떤 행보로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네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치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구 사저에 머물면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구시장, 달성군수 등 대구 지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은 작지만 소위 박심으로 해석될 간접적인 행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더요. 자, 과연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과 만남이 있을지. 이 두 사람 참 기구한 인연이잖아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의 이제 수사팀장이었죠. 이 수사로 박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가 지난해 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거니까요. 그래서인지 윤 당선인 대선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챙기는 등 잘 지내보자는 취지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에 맞춰서 사저에 당선인 명의의 축하난도 보냈고 최대한 예우하면서 다음 주에라도 찾아뵙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 한때 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던 인사들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도 보이던데 지난주에 출소를 했죠. 네, 오늘 친박계 인사들이 많이 등장한 모습이었는데요. 지난주 출소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부터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전직 장관들, 전 청와대 수석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후에 병원에 머물 때도 거의 외부 인사들과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현장에 갔던 친박계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니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회복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저로 찾아가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오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인수위에 보고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오늘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에 신한울 3, 4호기를 반영하고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인데 내년부터 곧바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려면 에너지 헌법이라 불리는 에너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 기본계획은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만들 때 근거가 되는 최상위 단계 계획입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15년의 전력 수급을 전망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을 결정합니다. 로드맵은 마련됐지만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은 환경영향평가에 달렸습니다. 보통 1년 이상 걸리지만 2016년 당시 신한울 1, 2호기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재활용하면 3개월 정도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산업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확대되는 원전 비중을 토대로 에너지 믹스 전략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울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통이동 일대가 각종 집회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들이 탄 차량이 지나가자 시위 참가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자리한 통이동 일대는 평소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 하지만 인수위원회가 들어온 뒤로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학부모들부터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러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사람까지 다양한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전에는 불과 1시간 사이 중고차 매매업체와 대학생단체, 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집회 인파와 경찰들로 인수위 주변이 혼잡해지다 보니 돌담길 옆에는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행로까지 따로 마련됐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일할 때 사무실에서 좀 소음이 많이 들리긴 했어요. 반면 청와대 분수 앞은 한산해진 모습입니다. 저는 7년째 됐어요. 예. 또 용산으로 옮겨서 계속해서 그래도 하실 예정이신가요? 옮겨야 되겠죠. 당연히. 국민과의 소통을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경찰은 당선인의 안전과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집회 시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전 지사와 가까운 삼선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강한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챙기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내걸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선됐습니다. 새가 양날개로 날듯이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실은 서로 견제 균형을 이뤘을 때 대한민국은 더 단단하고 또 안전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국회 안에서도 여야가 서로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도 또 협치할 건 협치를 해야지 국민들 보시기에 좀 더 정치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으로서의 변모가 시급한데 그 핵심은 개혁과 민생에 있다. 그래서 강한 야성을 갖고 정부 여당의 어떤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협치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새 정부가 뭐 정부 조직을 개편하거나 국무총리 인선까지 모두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민주당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치 부분 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세요? 막무가내식 정략적 발목 잡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저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과거 그런 사례들이 국회 안에서 있었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도 있지 않았습니까? 다만 가령 어떤 독선이라든가 또 불통이라든가 또 어떤 무능의 문제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문제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이나 여러 가지 법안 심사 과정에서나 네. 또 정부의 어떤 행태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야당이 제대로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견제와 협력을 정확하게 균형을 타겠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 흔히 말하는 이 검수완박 법안도 이게 통과시킬 계획이 있으신지요? 저는 대통령 선거에 졌지만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 저는 그거 되게 소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동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공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네. 공수처가 부족한 것은 바로 더 채워서 더 제대로 권력 감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거고요. 검찰 권한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기소를 다 독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부분을 이제는 기소권은 정확히 두더라도 네. 이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 추세에 맞게끔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어떤 견제용 차원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민의 요구와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이제는 검찰에 대한 권력의 어떤 견제 장치를 제대로 만들 때가 됐다고 싶어서 저희가 그동안 주장을 해온 것이고 이번 4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저희로서는 강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년 동안 좋은 정치 부탁드립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사비와 천사원 사이에 VS가 붙었는데요. 누가 붙은 겁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이사비 그리고 조홍천 의원 등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후원금 1,004원 얘긴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하면서 예비비 편성을 거부하니까 윤 당선인 지지자들이요 이전 비용을 모아주자면서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는요. 문재인 정권은 이전비 주기 싫으면 주지 말라면서 이 선거 기간에 53분 만에 500억 원을 모금했던 펀드 방식으로 돈을 모으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요, 그 계획안이 꽤 구체적이에요. 네. 예비비 요청도 구걸도 하지 말자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당 차원의 전국민 모금 운동을 추진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공관 이전 찬성 청원도 진행 중인데 16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반대로 이전 반대 청원도 있었는데 여론전이 거센가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민주당 후원금은 왜 1,004원입니까? 응원의 뜻인데요. 이재명 전 지사의 지지자들이 소액 후원을 하는 겁니다. 이 전 지사와 사시 동기인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선거 당시에 열심히 뛰었던 한준호, 김남국 의원 등의 계좌번호를 공유하면서 후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조홍천 의원은 한때 이 쓴소리를 많이 해서 항의성으로 후원금 18원을 받기도 했었는데 격세지감이네요. 네. 그래도 18원보다는 이 1,004원이 힘이 되겠죠. 선거는 끝났지만 양측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는 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다른 전략이 있습니까? 네, 소통 전략인데요. 이 기자들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한 윤 당선인은 이틀째 프레스 다방을 찾았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간사간담회 대회 청와대랑 이 사건 가지고 계속 갈등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이 좀. 아니 내가 우리 기자분들하고 차 한잔 하려고 왔더니 또 이게 청문 쓰게 됐다. 가벼운 얘기를 좀 하지요. 국민을 뭘 통해 진행하시나요? 김부겸 총리가 네. 언론에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 차 한잔 먹으려고 그랬더니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좀. 오늘은 현안 돌직구 질문이 많네요. 내일부터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제는 김치찌개나 강아지 이야기로 비교적 좀 부드러운 분위기였던 반면 오늘은 현안 질문이 많았잖아요. 윤 당선인은 천천히 하자라고 하면서도 질문에 답은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는 소통 전략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소통에 적극적인 당선인과는 다르게 안 위원장은 인수위 회의 첫날부터 입단속을 했습니다. 위원분들은 개별적인 의견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말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회 혼란이 많이 옵니다.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어요. 이 정책은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요. 네. 좀 예민하죠. 네, 인수위 관계자들은 그래서인지 이제 기자들의 개별 연락을 최대한 피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도요, 브리핑마다 이 말을 반복하곤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가 기자님들 전화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은 것이고 오늘도 전화를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소통을 자주 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만큼은 5년 내내 변함없길 바랍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면 국민이 어떤 사안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니까요. 그것도 다 소통이죠. 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의 고등학생 95만여 명이 동시에 학력평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입니다. 격리 중인 학생들은 재택으로 응시했는데요. 재택 응시자용 홈페이지가 2차례나 먹통이 되는 바람에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시험이 시작됐지만 전국 연합학력평가 홈페이지는 먹통입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이 시작되고도 한참 지난 오전 10시 50분에야 연결됐지만 점심시간 직후 또 20분간 마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재택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은 시험지를 제때 내려받지 못해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이 몰려서 서버가 다 죽은 거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방비가 제대로 안 됐구나. 이게 버퍼링 걸린다고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멈춰가지고 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시험지를 드렸으니까 그거 프린트해서 알아서들 보라고. 이런 문제가 또 오전하고 오후에 터졌다고 하니까 부모로서는 어느 그 교육기관을 믿고 아이를 지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은 확진자 핑계를 댑니다. 확실히 재택 응시자들이 많긴 많았나 봐요. 사실 우리나라 사이트 중에 전국에서 몇십만이 몰려들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재택 응시자들은 성적 처리에서 제외된다지만 교육당국은 피해 학생 수도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의 꼼수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베란다 항아리에서 차 트렁크에서 현금 다발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천태만상 재산 은닉 실태를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왔어요. 베란다 잡동사니 속에 있던 항아리를 열자 100달러짜리 돈뭉치가 나옵니다. 부동산을 판 돈 일부를 7만 달러로 바꿔 숨겨놓았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또 다른 체납자는 100억 원대 주식 양도대금을 400여 차례 인출해 자녀의 집 곳곳에 숨겼습니다. 옷장 서랍에도 차 트렁크의 가방 안에도 현금 다발이 가득합니다. 국세청은 그의 거주지와 사업장에서 8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배우자 명의 강남주택에 살며 백화점 VIP로 운전기사까지 둔 한 체납자는 국세청에 적발돼 순금 50동과 상품권 등을 압류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 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들은 고액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 명의로 최고급 수입 명차를 리스해 몰고 다녔습니다.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가족에게 편법으로 넘기거나 타인 명의로 위장 사업체를 차리고 소득을 숨긴 채 호화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3,3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 지출 내역, 생활 실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지능적,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추징액은 2조 5,564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해선 최대 30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딱 한 달째입니다. 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된 우리 동포 고려인들도 있다 보니 먼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틀 전 10살 고려인 소녀가 한국으로 간신히 탈출해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취재했습니다. 안녕, 아니따. 오자마자 격리 중이어서 답답하죠? 그제 한국에 도착한 아니따는 할머니 집에서 격리 중입니다. 그럼 아니따는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Сначала я была в Херсоне, а потом дома мы поехали от Киева, мы решили поехать в Черновцы, и в Черновцах мы поехали, там мы были где-то, может быть, 5 дней, 6. Потом мы поехали в Венгрию, и там мы уже сели в самолет и поехали в Корею. 다른 가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Мама сейчас едет еще в Испанию, бабушка... К бабушке. К бабушке, да. А другая бабушка?
А другая бабушка сейчас, бабушка Оля,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в Херсоне. 헤르손은 러시아군의 최초로 함락된 우크라이나 도시입니다. 아니따의 집은 폭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И мы там еще в бомбоубежище были. Рассказывай, как сирена, как ты утром встала. Утром ты как встала? Утром я встала из этих бомб, которые взрывались. 그럼 그때 많이 무서웠겠어요. Да, боялась. 아니따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려인 마을에 살며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또 뭐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Первое, выучить язык, посмотреть страну, страна красивая. Деньгами, да, выехать. Сейчас там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тоже без денег, конечно, находятся, ждут помощи от Южной Кореи. Если вообще, конечно, мы благодарны стране, что такая помощь идет. 서울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 앞 점심시간마다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매일 연주한다는 계획입니다. 10년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 한국 수교 20주년 연주회를 거기 가서 했었어요. 근데 그 콘서트홀이 파괴되는 그 장면도 보고 거기 또 밑에 몇백 명이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 대피해 있는 데를 공격해서 그 콘서트홀을 부셨다는 거, 그게 너무 황당했고요.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면 계속 짜야죠.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한두 번은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꾸준히 하면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음악은 칼보다 강하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잠시 뒤 이란과 월드컵 최종 예선을 치르는데요. 지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엔 6만 관중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윤철 기자, 현장 열기 어떤가요? 네,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오랜만에 축구 열기로 아주 뜨겁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전 좌석이 개방됐는데요. 이에 따라 티켓 6만 4천 장이 팬들에게 모두 팔렸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가득 차게 되는 건 2019년 3월 콜롬비아전 이후 3년 만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많은 팬이 모인 스포츠, 문화 이벤트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팬들이 이렇게 몰린 건 상대가 이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1년 아시안컵 승리 이후 11년 동안 이란을 꺾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보는 거는 그래도 맛이 좀 덜했는데 손흥민 선수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좀 시원시원하게 골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일찌감치 많은 관중이 예고되면서 팬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형 카드 섹션이 준비됐습니다. 선수들도 각별한 홈 경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그런 열정들을 나눴을 때 가장 멋있어지는 스포츠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장에서 끝나고 다 같이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을 흠뻑 적실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태풍급 돌풍이 불어 대비가 필요한데요. 비는 내일 오후 제주와 전남, 경남 서부에 시작돼 밤부터 모레 오전에는 전국에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에는 50에서 100mm, 산지에는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 수도권과 호남 또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강풍도 동반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대부분 해안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의 매우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의 원인인 고온다습한 남서풍 덕에 내일은 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은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 서울은 19도, 대구는 1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 관계는 이 강대강 대치했던 5년 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입니다. 그 사이 미사일 기술은 더 향상이 됐으니 사실 더 위험해진 거죠. 집무실 이전 두고 안보 공백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 위기는 실전입니다.
대통령과 당선인이 면밀히 이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논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안보 공백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보엔 여야가 없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